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잘 들리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6분이네요. 이제 온라인 회의는 보통 이제 오프라인 회의는 좀 기다려지고 그러는데 온라인 회의는 네, 정말 정시에 딱 시작하더라고요. 또 저희 2차 입시 때 합격하신 분들도 얼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저희 김학래 교수님 발표 듣고 나서 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고 1차 입시생들은 설명을 잘 들었지만 2차 입시생들은 또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Q&A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학래 교수님 수업 끝나고 꼭 남으셔가지고 저희 개강 파티 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실 정말 명강사님 모시는데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강의예요. 네, 저희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많이 정시에는 많이는 못 오실 거다. 7시면 사실 퇴근하고 오기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네, 하다 보면 또 많이 들어오시겠죠? 네. 저희 1분 남으면 김학래 교수님 모시고 네. 이게 딱 시작하기 전에 네, 김학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퇴근 안 하시고 연구실이시네요. 네, 연구실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요. 보니까 아유, 깨끗해요. 제 방 보세요. 이게 정리한 건데 이래요. 네. 조금만 정리하고 네. 교수님 천천히 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 모시고 수업 부탁드린 거라 가지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김학래 교수님을 소개하다니 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대학원생이 1학년 40명, 2학년 40명, 그리고 이제 졸업 안 하시고 이제 5학기까지 저희는 수업이니까 5학기가 그럼 한 20명? 뭐 이 정도 재학생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대학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저희 대학원이 정원을 경쟁률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네, 정말 상당한 대학원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따가 저희 오늘 특강 끝나고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희 대학원 신입생들 어떤 분들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9분이네요. 아마 네, 신입생분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저희 선배님들은 바쁘셔가지고 못 오시나? 네, 신입생들 많이 오시니까 더 또 반갑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또 오리엔테이션, 2차 입시생들은 오리엔테이션 공지가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신입생들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6시 59분. 네, 핸드폰으로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옆에 현유옥 학우님이 채팅창으로 이제 글 남기시는데 저희 대학원 총무세요. 총무세요. 그래서 이제 자, 김학래 교수님께서 딱 7시 되니까 바로 네,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네, 김학래 교수님 본인 소개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로 하고 바로 네, 바로 수업 네, 특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요즘에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AI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네, 거기에 중심에서 계신 교수님이세요. 네, 김학래 교수님 모시고 저희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중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민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민정 교수님하고 제가
인연이 꽤 깊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같이 열심히 일도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흔쾌히 그 강의를 한다고는 했지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문헌정보 그러면은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과학대학 안에서는 정보학이라고 하는 조금은 융합적인 그런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사실 문헌정보학 전공은 아니에요. 저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박사 때 경영학하고 컴퓨터공학을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공부도 해보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 쪽이 제 분야에 더 가까이 왔던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도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민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관점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뽑은 주제는 공공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라고 했는데 공공 데이터의 전반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아마 사회 전반에서 눈에 띄게 이제 보이는 것이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면에 또 한 측면으로는 되게 잘 되고 있는 듯 하나 여전히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는 형태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공공데이터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사실 데이터로 무엇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쓸 수 있는 그 데이터라는 게 품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얘기와 표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경향이라든가 표준화 동향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제가 이제 흔히 그 데이터 설명할 때 공공이냐, 공공 데이터냐, 앞쪽에 빅 데이터냐, 인공지능 데이터냐 이렇게 하면서 앞쪽에 형용사가 붙어요. 근데 사실은 그 형용사를 빼고 나면 데이터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많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상호 운용 가능해야 된다. 서로 이질적이지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그리고 연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되게 민감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공적 마스크 구입처, 판매 수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K 방역 이렇게 얘기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민을 만들게 했던 자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전국에 배포되고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한 이 정보를 식약처에서 항상 이렇게 이미지로 줘요. JPG 형태, PNG 형태로 줘요. 그래서 실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공적 판매 마스크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요. 7월 달까지 그 정책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줘 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엑셀에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마스크 데이터를 분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라든가 복지부에 데이터를 제발 쓸 수 있는 형태로 달라 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계가 있고 다른 데이터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우리는 다 뭔가를 끝내놓고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한 결과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 시각화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해줘야 되는 작업은 상당히 고난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에 원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단계까지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현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가장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2016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알파고라는 이 이벤트를 보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가 제 생각하기에는 거의 준비되지 않았었던 시기예요. 어느 정도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와 상업적인 도전을 하고 있었지만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활동이 사실 잘 캐치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2016년이. 근데 뭐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독특한 바둑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딥마인드에서 이런 챌린지를 했었던 거고, 이 챌린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이후로 투자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정부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알파고라는 소프트웨어, 결국은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이벤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다시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가정을 하냐면, 알파고를 통해서 딥마인드 챌린지 하기 전에 3개월 전에 파노이 2단하고도 그런 이제 바둑 대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전에 한국, 일본, 중국 기원에 그런 보고가 똑같이 올라온 게 뭐냐면, 영국 쪽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있는데 기보를 모으는 그런 트래픽이 계속 감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파고 2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지금 쓰고 있지만, 아주 초반에 알파고는요, 성공 요인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알고리즘이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제프리 힌튼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있죠. 그 제프리 힌튼한테 딥마인드를 좀 평가해 달라,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삼성 다닐 때 제프리 힌튼이 직접 오기도 했었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딥러닝 분야의 CNN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분야에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을 뽑으라고 하면 딥마인드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이쪽 분야의 알고리즘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초기에 알파고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그런 멋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중함이 하나 더 있고, 세 번째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챌린지를 위해서 별도의 CPU, GPU 이런 프로세서를 다시 만들고요. 디자인을 별도로 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도 별도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구글이 없었다면 딥마인드 혼자 이세돌하고의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잘 조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봤던 그 정도 이벤트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기술을 볼 때 한쪽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딱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 하면 된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런 성공하는 기술들, 시장을 움직이는 기술들은 결국은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인 것처럼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이 세 가지를 잘 밸런스 있게 융합시키지 않으면 그런 성공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다른 어떤 주제 분야의 비즈니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밸런스 있게 어떤 산업을 만든다든가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핵심 기술이 무엇이고 그 핵심 기술을 실제 시장을 돌릴 때 필요한 이네이블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시장을 분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은 결국은 대부분 다 이제 제가 데이터, 공공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공공 데이터의 대부분이 실은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설명하면서 왜 인공지능을 갖고 오느냐 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함은 그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그 활동이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에서 학습시킨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능이나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테클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위쪽에서 보시면 플레이 버튼 하나 있는 게 상용화를 시키는데 3년에서 5년이에요. 시장 안에서 정말 상용화되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2017년 자료니까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플레이 버튼에 여기 있는 게요. 딥러닝이나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장에서는 되게 완숙한 그런 기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많은 서비스를 실제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스마트 스피커 있으신가요? 이건 구글 거거든요. 근데 아마 몇 분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나와서 기계가 나온 게 불과 2, 3년 안쪽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게 많이 밀려 들어가고 그 데이터를 보이스 형태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물론 해보시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 케이스를 제가 오늘 몇 개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있는데 인공지능의 영역과 그 카테고리도 좀 넓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어느 기술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비디오는 굉장히 유명한 비디오예요. 스마트 스피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글, 애플의 시리, 알렉사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가상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5개를 주고 그 질문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답을 정말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데모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Hey, I'm Mac Kirshen. And I'm Andy Wood. And we wanted to know which of these different AIs are best able to handle different ages of children. Where did baby come from? I didn't find the Baby Come Close single version in your library. Where does babies come from? Okay. Good job. So we've got Amazon Echo, Google Home, and running on an iPhone, we have both Siri and Cortana. And we're going to try out all 4 of these devices with 8 children whose ages range from 2 to just under 6. So we'll see at what age these various devices start to be able to understand children's speech. The heart say. What do you want to play? That rhymes, it's getting close. That's close. What did I see? I don't know that one.
Okay, Google, what does a horse say? Here's what a horse sounds like. What does a horse say? What does a horse say? Here's what a horse sounds like. Here's what a horse sounds like. Nice job. Go ahead and say, what does the horse say? What does a horse say? A horse sounds like this. What does a horse say? It's like a horse. What does a horse say? 같은 질문을 여러 패턴으로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What does a horse say? 그러니까 말이 뭐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갤럭시나 시리가 되는 그 아이폰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켜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어로 세팅되면 한국어로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세팅을 바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해보시면요. 10개 질문하시면 잘못하면 10개 다 못 알아듣습니다. 잘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장면에 이런 장면이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 뒤에 장면을 Come 보세요. close single version in your library. Where do babies come from? Sorry, I'm not sure about that. Babies? The Beatles were an English rock band The Beatles. formed in Liverpool. What beetle? Where do babies come from? I think they are delivered to families by storms. 지금 요 어린이가 지금 하는 거를 보시면 물어보잖아요. What does a horse say? 그랬는데 스피커가 I didn't get you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What Beatles 이러잖아요. 비틀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이제 인터랙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랙션 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 Version in your library. Where do babies come from? 이 아이의 Sorry, 표정을 I'm 한번 not sure 보세요. about that. Babies? The Beatles were an English rock band The Beatles. formed in Liverpool. What beetle? Where do babies come from? I think they are delivered to families by storms. 이 아이는요. 지금 얘가 스마트 스피커, 인공지능 가상비서 이게 아니에요.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듯이 계속 묻잖아요. 계속. 그러다 못 알아들으니까 실망하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 훨씬 더 주니어들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에 말로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때요. 기성세대들이 항상 이제 어려운 게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왔을 때 어려워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렇게 화면을 밀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편했는지 LG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초콜릿폿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때가 좋았는지 처음에는 학습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낙서하는 것 좀 지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쪽에서 지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지고 실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조금 전에 있는 비디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데서 성능을 측정을 해봤더니 구글은 물으면요. 여기에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응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00% 맞는 거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질문을 던졌을 때 구글은 68% 정도는 답을 해줘요. 그리고 답한 것 중에 90% 이상은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기도 하고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리나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리턴되는 레이트 굉장히 낮고요. 정확률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게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준 거는 삼성의 빅스비가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전히 이제 차이는 그대로 있죠. 에러는 6.9%고 정답률, correct response 되는 게 구글은 92%로 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다 데이터 차이라는 거예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음성 비서라는 서비스로 연결을 했을 때도 사실은 정확률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그대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iOS, 즉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질문에 응답을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서드 파티한테 다 던져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개인적으로는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봐요. 결국은 구글이 음성비서 시장은 다 도미네이트 할 시간이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이 갭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엄청나게 규모가 큰 데이터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왜 공공 데이터 부분을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 데이터의 대부분은요, 사회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 얘기하면 간단한 일기예보, 교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저변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데이터는 다 공공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 이동 중에 보시는 분도 있고 자리에 앉아서 보는 분도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모든 트래픽으로 생겨나는 데이터도 실은 다 공공 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향후에 점점 더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런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면 될수록 실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쪽의 성능이나 그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부분은, 이 그림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보시면 knowledge graph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구글이 핵심이, 구글은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썼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다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의미형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구글의 서비스에 다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구글의 역량이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도입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들께서 어느 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최근 한 3년 내에 가장 핫한 서비스가요, 챗봇이었어요. 아마 이제 회사에서 사용해 보신 적도 있고, 뭐 은행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경험이 있었을 텐데, 챗봇을 정말 많이 썼고요.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챗봇이 거의 1순위로 들어갔어요. 마치 인공지능 서비스는 챗봇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처럼 챗봇을 많이 썼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6년 대비 21년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런 기사도 떠요. 작년 9월 16일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쇼핑몰인데 ssg.com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그 챗봇을 만들 때 아마 ssg.com도 되게 이걸 만들면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일종의 이제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건수들을 다 줄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답을 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비전은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과연 이 챗봇 서비스가 다 지금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기술적으로 좀 제한도 있고요. 데이터적으로는 많이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챗봇 서비스로 들어오지 않고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종료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챗봇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국가 프로젝트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상용 서비스들은 챗봇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현재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기술을
필요한 만큼을 쓰지 않고 앞쪽에 한국에서 잘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인공지능 기반 뭐 챗봇 기반 무슨 서비스. 그렇게 하다 보면 앞쪽이 수식해야 되는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술을 도입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패턴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뭐 보고서를 많이 보실 텐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나 알고리즘을 막 적용하는 건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으려고 했었나 그거를 제대로 정의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데이터와 올바른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서비스를 런칭해도 곧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비디오는요. 이거는 시간상 제가 넘어갈게요. 이 비디오는 어떤 거냐면 그냥 볼까요? 뒤에는 제가 좀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이 비디오는 어떤 거냐면 애플이 1987년도에 가상의 어떤 그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런 회사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날리지 내비게이터라는 비디오인데 이 날리지 내비게이터에서 보여준 그 그림이요. 그게 Siri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1987년도에 자기네들이 회사의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쭉 해서 본인들이 실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결국은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뚝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 길을 쭉 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얘가 결국 Siri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연결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제 앞쪽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고 인공지능에서는 정말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들이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챗봇 서비스, 음성 비서 이런 쪽에 쓰이는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제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5년 계획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갖고 가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이런 세 가지 메인 토픽을 가지고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는데 대부분 이제 디지털 뉴딜에 들어오는 예산은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쪽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분야는 돈이 넘쳐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면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관련해 가지고 되게 어려운 업체들이 많잖아요. 직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명의식도 생기고요. 이런 기회, 이런 식의 국민의 세금이 정말로 많이 투입되는 데이터 분야가 지금 뭔가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이런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주제고 과정이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계획은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게 과기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주제로 대규모 이제 과제를 하나 편성을 했고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많이 트리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그리고 SOC에 관련된 디지털 산업들. 그래서 이 중점적인 걸 다 묶어가지고 디지털 뉴딜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디지털 뉴딜 안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국판 뉴딜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은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 다 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하는데 데이터를 정말로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데이터를 댐 안에 한번 다 만들어 보고 걔네들을
여러 가지 응용 도메인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지능형 범죄 분석 이런 것들이 큰 핵심 주제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거나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도 잘 수용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같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민정 교수님처럼 전문가 분들이 정부에 가서 옳은 소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데이터 따위에는 거의 핵심적인 주제로 끌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가 데이터를 많이 생산을 하고 구축을 하고 얘를 민간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은 지금까지 정부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거든요. 그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잘해볼게요. 정부가 잘해볼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를 민간에 잘 쓰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공공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에 대한 거거나 아니면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것을 빼고 나면 데이터를 다 개방하겠다. 그게 공공 데이터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7, 8년 했죠. 7, 8년 동안 많은 양의 데이터의 개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OECD에서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성 평가에서는 우리가 3회 연속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참여해서 했던 웹재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기구인데요. 웹재단에서 하는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라고 하는 글로벌 평가에서도 첫 해에 우리나라가 18위로 시작을 했는데 맨 마지막 평가에서는 프랑스하고 공동으로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거의 리더 컨트리다. 이 공공 데이터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물론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죠. 평가는 되게 좋게 받으나 여전히 쓸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게 사실 이제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주제고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금 디지털 뉴딜이나 앞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핵심 서비스에서 공공 데이터는 계속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조금 낫나요? 괜찮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작년에 공공 데이터는 이걸 추진하는 체계가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근데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3년씩 끊으면 작년에 이제 세 번째 기본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기본 계획에 언급된 게 뭐 이런 거는 이제 러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융합한다,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 분석 활용하겠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가 점점 범위가 커지고 그리고 포용하는 그런 도메인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주제도 포괄하는 형태로 공공 데이터 정책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중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요 API 형태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밀 도로지도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이 구축하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스마트 전력 거래, 그래서 한전이 갖고 있는 전력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체를 일반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 신청을 하면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에서 실은 제일
부족하긴 하지만 미흡하지만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표준화를 계속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방을 할 거고 프로세스적인 면 그리고 실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표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할 때 날짜는 어떤 형식으로 해라, 뭐 숫자는 어떤 형식으로 해라, 중앙행정기관의 파일은 어떤 식으로 포맷을 맞춰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포괄성을 갖느냐, 범정부적으로 이런 규칙을 한 번에 딱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이나 담당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최근에 하는 게 이런 작업들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부가 10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번에 30만 개를 한 번에 제공을 해보자.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저희가 실제 만들었던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데이터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공공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되게 거칠어요. 좋은 말로 거칠고요. 나쁜 말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데이터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싶어 해서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되는 작업이 많은데 그런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좀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좀 표준화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공통 표준 용어인데 체계는 좀 있어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거를 한국 그 지능정보사회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좀 데이터를 한번 통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공통 표준 용어를 배포를 했는데 지금 약 1,500건 정도가 표준 용어로 이제 배포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가입일자, 개설일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1,500개를 만들었는데 1,500개 중에 한 60%가 이런 거예요. 가입일자, 개설일자, 개시일자, 개업일자 이런 그러니까 일자로 다 끝나요. 60%가 1,500개를. 근데 정부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일자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메인의 특성이 있는 데이터들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표준화 시킬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나 프로세스상으로는 잘 밟아가고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켰을 때나 아니면 이걸 범정부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국가 데이터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가 데이터 맵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 중에 컬럼이나 그리고 데이터가 유사한 것들을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시각화된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미 개방되어 있는 거는 바로 찾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지 않고 데이터는 내가 이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 미세먼지 경보라는 여기에 있는 요 원을 찾아가서 데이터를 딱 보면 누가 관리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 있고 메타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정보 보여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방이 안 됐으면 개방 요청을 하면 돼요. 개방 요청하면 그 내용이 이제 그 기관에 전달이 돼서 개방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 맵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작년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고, 그래서 올해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주에 첫 회의를 했어요. 저도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였나?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그 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의 핵심은요.
정부 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그 버추얼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자. 이건 개방의 문제는 아니고요. 개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부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행정에 적용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과학적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이런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범정부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겠지만 정부가 이제는 데이터라는 걸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는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예요. 공공 데이터가 뭐 이렇게 구멍가게에 있는 몇 개 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 간에 서로 다른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일관성 있게 지금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방할 수 있는 건 공공 데이터베이스 포털에 다 이제 개방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과기부가 하고 있고 부처별로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범정부적으로 데이터는 사실은 다 국가 데이터라고 보면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행안부는 공공 데이터, 과기부는 민간 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지부는 그렇게 안 하죠. 복지부는 헬스케어 데이터, 의료 데이터. 그러니까 여전히 정부는 데이터를 자기들의 형용사를 붙인 다음에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이면서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관리해야 돼. 이런 게 여전히 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조금씩 열어놔야 범정부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상호 운영성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데 얘네들 통합하거나 연계할 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는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문적인 수준에서 얘네들이 신텍스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보는 거를 synthetic interoperability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고 데이터의 의미적인 수준까지 내가 얘기하는 이 의미가 이건 남자야 그랬을 때 저쪽에서 남자라는 게 똑같다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semantic interoperability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위쪽에 있는 구문적인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밑에 있는 semantic interoperability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발전시켜야 되고 개선시켜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그 개선해야 되는 주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다 열어가지고 진짜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 연계할 거야? 그거는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더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관리하는 기간도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요즘에 국내 국외에서 활발하게 지금 접근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전체가 있는데 이 데이터 전체는 지금 못 보더라도 이 데이터셋이 뭔지를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목록이라고 하는 기술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지금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시간이 됐다. 그리고 이 검토한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단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W3C라고 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이미 표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오픈널리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데이터 포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칸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구축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는요. 만약에 엔드 유저 입장에서 나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진 않아요. 결과만 볼 거예요. 그게 이쪽이에요. 맨 끝에 있는 Shared Analysis라는 이 영역은 있는 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공유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은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 데이터를 만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요.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끝에요. 애널라이즈 하는 쪽,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 그것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 라고 딱 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과정까지가 사실은 여러 과정이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찾아야 되고요. 내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먼저 찾고요. 찾았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겟더 데이터 하는 거예요. 데이터 찾았고 내가 확보했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열어보겠죠. 열어서 야, 이 데이터가 내가 지금 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 있어. right 데이터야. 이게 보는 게 evaluation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분석 시작해야 돼 하고 딱 준비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찾아요. 찾은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열어봐서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데이터 아닌데? 그럼 다시 돌아가요.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고 다운로드 받고 열어보고 또 아니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실은 데이터를 프리페어드 데이터 하는 그 과정까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랭글러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저기에서 시간을 다 썼습니다. 거의 한 데이터 분석은 20% 한다면 데이터를 준비해서 정제해서 딱 세팅하는 데까지 한 80%예요. 그게 이 데이터 분야에 상당히 유명한 저널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다가 find, evaluate에 대한 이 정보를 전체를 다 묶어놓고 이 정보만 쭉 살펴봐도 내가 이걸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프리페어 데이터까지 가는 과정이 내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한번 보고 이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데이터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에서 실제 프리페어 한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위에 있는 사이클처럼 이게 잘못 찾아가지고 이 사이클을 돌려야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런 연구와 산업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와이드의 컨소시엄에서는 딕캣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개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공을 한다라는 거를 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퍼블리케이션 그래요. 출판한다. 그러니까 뭐 책 출판하듯이 데이터셋 전체를 웹에다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공을 할 때 데이터셋하고 그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아주 요약 정보, 그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같이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어휘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풍부하게 설명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이거 이름만 보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하고 다운로드 받고 열어봤더니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딱 보고 카탈로그에 있는 걸 다 보고 났더니 판단을 나는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 하고 가져간 다음에는 좀 앞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만드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리유즈, 재사용하는 거, 데이터에 접근하는 액세스에 대한 거,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할 거냐, 디스커버러빌리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쓰는 과정과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쓰는 그 조직이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적용하면 데이터를 쓰는 문화는 분명히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그 중에 저런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 디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보캐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W3C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표준으로 만들었어요. 권고안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만들어져서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포털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 표준을 좀 적용해 보겠다라는 논의가 시작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표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 이미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표준은 아닌데 그 구글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잘 조직화시켜요.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기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스키마 월즈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어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만약 당신이 웹페이지를 만들면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 설명을 할 때 스키마 월즈라고 하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대로 그 페이지에 입력을 안 하면 구글이 너희 페이지는 인덱스 안 시켜. 그래서 아무리 구글에서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구글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똑똑한 짓을 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활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이제 실제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검색이 좋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데이터 포털을 만드는데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예요. 오픈 날리지에서 만든 오픈소스인데 이 시칸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전부 다 국가에서 사용해요. 오픈소스고 비영리 조직에서 만든 건데 영국, 미국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 전체를 이제 본인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용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대부분 나올 그 출처는 공공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공공 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초가 부족하다. 그 기초가 왜 부족한지, 어떻게 부족한지, 얼만큼 부족한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을 얘기할 때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용성, 완전성, 정확성, 뭐 이런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측정 항목들을 가지고 제가 공공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직접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쪽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은 이렇게 딱 만들어, 이게 표준이야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개방 표준 데이터예요. 지금 한 130개 정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건 국가가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니 얘는 정확한 데이터일 거야 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분석한 건데, 국가가 만들었으니 완전성을 평가를 해보면 100%가 나와야죠.
100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보면 88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족한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확성으로 보면 더 낮아져요. 78점.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축도 안 했고 검증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음모를 갖고 있죠. 아, 정부가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한다. 잘 못한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이민정 교수님하고 같이 공공 데이터 전략의 활동도 하고 있지만 늘 가면 이렇게 치열업 해줘요. 아, 정말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비판의 소리를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더 가야 할 길이 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데이터는 오류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데이터 쓰지 못할 수준의 그런 데이터가 개방 표준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여전히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본 건 어떤 거냐면 그 부족한 데이터들을 좀 정제를 하고 데이터를 좀 품질을 올린 다음에 요거는 그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데이터 카탈로그를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접근이 없으니까 제가 데이터 전체를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 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방 표준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 만드는 걸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캣이라고 하는 표준을 갖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구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130개 정도 데이터 카탈로그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용자들이 포털에 가서 그냥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아보면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제가 무슨 전통문화 도시공원을 찾고, 만약에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공원을 찾고 도시공원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곳. 근데 공용 화장실을 가려니 마음이 좀 그래. 그러면 공용 화장실 근처에 CCTV가 있는 곳. 만약에 그렇게 상상을 하면 데이터의 관련성이 카탈로그 수준에서 나오면 쓰기 좋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특정한 어떤 검색 조건을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만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만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쉽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족하지만 부족한 데이터를 조금 수정해보고 그거를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별도로 다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정부 위원회나 그 데이터 특별위원회 이런 데 가서 계속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는 개방이 되든 개방이 되지 않든 공공 데이터든 아니면 의료 데이터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국가의 데이터는 한 번에 정리돼야 되고, 국가가 부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메커니즘을 지금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민간한테 데이터를 잘 활용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 활용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데이터는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아지기 전에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부가 전체 범정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영역을 메타데이터에 대한 어휘 체계, 연계를 할 때는 연계를 하기 위한 규칙, 개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최근에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는 바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공공 데이터, 의료 데이터, 뭐 산업 데이터 이런 단어 쓰지 말고 국가 데이터라는 단어를 좀 정의를 하고 이거를 좀 정부가 검정부적으로 좀 도입을 하자.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민간한테 개방된 영역만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공공 데이터에 비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방할 수 없는 데이터도 사실은 그게 더 크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같은 체계 안에서 데이터를 바라볼 줄 아는 정부의 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라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 작업 그리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다른 사례를 보여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머지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말 여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국가 데이터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 오늘 수업 내용 좀 사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써주시면 네, 또 네, 답변 드릴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그 디지털 혁신 부문장을 맡고 있는 구인회라고 합니다. 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희 세븐일레븐의 그 어떤 상권에서 오픈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이런 상권 개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월 달에 부임을 했지만 지난달에 부임을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갔던 부분이 공공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해당 정보를 활용을 해서 좀 발품을 팔아서 저희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상권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기에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점이 이 공공 데이터가 언제까지 무료로 제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업데이트가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 클레임을 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 롯데 계열사인 롯데 멤버스에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것을 투트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는 무료로 갈 예정인 것인지 그리고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는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공 데이터는 법적으로 계속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공공 데이터 형태로 개방되는 거는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점점 더 그 데이터 개방하는 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두 번째 질문처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거나 혹은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부 쪽에 계속 피드백이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민정 교수님 활용을 하셔서 요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공 데이터 쪽에는 분쟁 조정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창구를 이용을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속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상권 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공공 데이터를 잘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채팅방에 온 질문은 국가 자격증이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찾아서 준비하는 것까지 하는 과정을 보통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다 몰아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나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분류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질문하고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정제하는 일을 본인들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오히려 직업적으로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런 그 직업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데 분야가 더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나눠질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또 하나 더 올라왔어요. 네. 이 질문은 저도 되게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디까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요, 공공 데이터보다는 지금 이 이슈는 공공 데이터도 포함이 되겠지만 오히려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그 이슈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마이 데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중에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가 감염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정보들이 지금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 쿠팡 이런 데가 사업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물론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더군다나 공공 데이터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데이터 꾸러미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공 영역의 공공 부분에 마이 데이터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공 부분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민간에 제공을 이제 올해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개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빅브라더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정보를 그렇게 정부가 갖고 있는 걸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보다 그 업무를 실제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실 이건 우리가 깊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사업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데이터를 최대한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제고요.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업로드는요, 기술적으로는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면 그 업로드된 데이터들을 카탈로그 변환하고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질문에는 데이터와 카탈로그가 같이 움직이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기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올리고 관리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주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학우님들이 직업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또 질문이 굉장히 또 본인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라 김 교수님도 또 그쪽 부분까지 생각 못 해보신 그런 쪽도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는 부분, 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날카롭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 있다 보니 그 데이터들 다루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구인의 학우님이 그런 쪽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뭔가 논문도 써보고 하면 재밌겠다. 세븐일레븐 그런 데이터, 공공 데이터랑 연계해서 한번 분석도 해보고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박근용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이게 제가 잘 모신 게 김학래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김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쪽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이렇게 또 와닿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 네. 오늘 사실 지금 이제 8시 12분인데요. 이제 약속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나 이거 꼭 안 물어보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잠깐만. 네. 예. 네. 그럼, 근데 이거는 조금 개발 분야라서 조금 이제 약간, 뭐, 자세한 답변까지는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플랫폼이나 그런 게 이제 거의 자바나 JSP, 자바나 J 같은 건 자바 JSP로 거의 표준화까지 거의 실제적으로 표준화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민간까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서 취업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자바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데이터 처리나 빅데이터 AI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 계속 나오고 있고 더 좋은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자바가 거의 50, 60%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이게 바뀔 기미가 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속도나 이런 문제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협력에 있어서도 너무 다른 데는 자바를 잘 안 쓰는데 우리만 자바를 많이 쓰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이런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데에서도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이제 바람직한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혹시 조언이 있으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바가 필요한 영역은 결국은 OS 독립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자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채택이 된 거고요. 제 생각에 그 레거시에 대한 부분은 차츰차츰 바뀔 영역이고 뭐 어느 쪽이 완전히 좋다 나쁘다는 레거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시각화 이런 쪽은 요즘 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은요. 제가 봤던 한 95%? 어쩌면 더 용감하게 얘기하면 99% 이상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대부분 파이썬 아니면 R 같은 언어로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처리나 해커톤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파이썬 아니면 R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요 자체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레거시의 변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레거시를 바꾸는 문제와 데이터를 분석이나 활용하는 영역은 분명히 지금은 아직은 이제 구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에 이제 그 시스템을 딱 바꿀 수 있다.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예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쭉 넘어오다 시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칸이라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도 하고 국내에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보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시칸이라는 것은 제가 2.7 그 버전까지 한국어 번역을 저 혼자 다 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가 한 140종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이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그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새로운 언어라고는 하지만 그런 커뮤니티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밸런스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채팅창에 박근영 님이 질문한 저 부분은 제가 이제 이민정 교수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반대해요. 이게 반대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마이데이터를 적용을 한다면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민간에 전달하고 공유하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사업자 주도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 저는 그건 되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저한테도 그 데이터를 저한테 처음 주면 저도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데이터는 도저히 이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만약 생각을 하시면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논의를 하실 때 첫 번째는 도메인을 이해하는 사람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정책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데이터를 펼쳐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접근보다는 그냥 넓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도움을 구하는 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와서 위원회든 자문위에 와서 답을 하는 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자신 없는 그 곳은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곳은 이제 안 가는 편인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부 데이터라는 게 무조건 개방하는 게 다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하게 개방하고 잘 써야 되는 이런 부분도 지켜야 되니까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지금 오늘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을 하든 전공을 하지 않던.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주제로 스터디를 해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민정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같이 함께 하시다 보면 실무적인 도움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정말 굉장한 사실 빅데이터, 공공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 정말 김학래 교수님만큼 아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큰 마음 먹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학래 교수님 오늘 늦은 밤까지 열심히 강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박수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대학원생들은 5분 후에 다시 저희 그 대학원 오리엔테이션하고 개강 인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5분 후에 잠시 자리 좀 비우시고 마이크 꺼놓으시고 비디오도 좀 꺼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